이 세상에서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훨씬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해왔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어린 시절 평범한 집처럼 따뜻한 밥 먹고 친구들과 노는 대신 매일 돈 걱정을 하며 살아왔기에 배우자만큼은 그래도 돈 걱정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실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 인성인데 젊은 시절 그걸 깨닫지 못하고 덜컥 결혼까지 했다가 지금은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데요. 가진 것 없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다른 여자까지 만난 전 남편에게 최고의 복수를 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하루아침에 딴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저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하고 자상한 분이었지만 제가 3살 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암으로 쓰러지시면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험에 가입하시지 않아 암 치료비는 한 번 할 때마다 몇 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할머니까지 암에 걸리시면서 치료비 감당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집안의 둘째였지만 첫째인 큰아버지는 본인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할아버지가 쓰러지셔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셋째인 고모는 외국에 있다는 핑계로 병원비 한 번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식 노릇을 하는 사람이 저희 아빠밖에 없었죠. 상철아, 아버지 또 쓰러지셨다며? 나도 바로 가려고 했는데 하필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못 가게 됐네. 대신 고생 좀 해줘. 나중에 형이 밥 한 번 살게. 아, 그래 형. 저 근데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말이야. 이번에 형이 한 번 내면 안 될까? 나도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좀 부담이 돼서. 아이고, 그래도 넌 사업이라도 하지. 나는 만년 직장이잖냐. 게다가 이번에 우리 딸 유학 간다고 우리 전셋집까지 내놨어. 나 지금 수중에 5만 원 있는데 이거라도 보내주랴? 아, 됐어 형. 그럼 다음에 여유 좀 생기면 얘기해줘.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작은 오빠, 아빠 아프다며? 엄마랑 아빠 챙긴다고 오빠가 고생이 많아. 내가 가면 좋은데 하필 지금 성수기라 비행기 예약이 꽉 찼지 뭐야? 아, 그래. 해리 너 미국에 사니까 비행기 자리 없으면 못 오지 뭐. 좀 좋아지시긴 했는데 재수술은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입원비 좀 해리 네가 보태줄 수 있을까? 그냥도 이번에 어렵대서. 오빠, 사실 나 회사 관뒀어. 애기 키우면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우리 외벌이로 사는데 남편한테 그렇게 큰돈 달라고 얘기하기가 좀 미안하네. 다음 주에 주면 안 될까? 아, 그래. 알았어. 회사 관둔 줄 몰랐네. 다음에 한국 오게 되면 전화해. 알았어. 오빠 미안해. 잘 지내? 사실 아빠는 할머니가 재혼하면서 데려온 자식이라 할아버지가 눈에 띌 정도로 차별이 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친자식들은 거들떠 안 보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희 아빠가 모든 짐을 지게 되었으니 아빠 입장에서도 답답할 수밖에 없었죠. 아빠가 운영하는 공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병원비는 점점 늘어만 갔기에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아빠는 결국 그 화를 엄마에게 풀더라고요. 여보, 이제 병원비 혼자 내는 것 좀 그만하면 안 돼? 다른 형제들은 왜 10원 한 장 안 낸대? 자기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진짜. 아니 내 부모 병원비 내는 게 아까워? 그리고 이게 내가 자초한 일이야? 나도 스트레스 장난 아닌데 당신까지 왜 이래 진짜? 보다 답답해서 그러지. 우리보다 다들 잘 사는데 어떻게 부모한테 이렇게 못할 수가 있어? 자기가 형하고 동생한테 독촉이라도 해봐. 두 분 치료비만 해도 벌써 1억 원이야. 돈 가지고 형제간에 독촉하는 게 말이나 돼? 우리가 좀 더 아껴서 살면 되지. 여기서 어떻게 더 아껴? 나 우라통이 터져서 당신하고 못 살겠어. 못 살아? 못 살면 어쩔 건데? 니까짓 게 뭐 이혼이라도 할 거야? 그럴 용기도 없잖아. 뭐라고 했어 당신? 애 때문에 참고 사는 거지. 내가 왜 용기가 없어? 이혼 그까짓 거 하면 되지 누가 못할까 봐?
이게 진짜 나 눈 뒤집어지는 꼴 보고 싶어? 아우, 진짜 이걸 확! 아빠의 짜증과 큰 소리는 높아져만 갔고, 급기야 엄마는 아빠에게 손찌검까지 당하셨습니다. 결국 엄마는 어린 저를 데리고 아빠와 헤어졌고, 전 엄마와 단칸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녀에게 삶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야, 반지야, 너 이리 와봐. 뭐? 야, 너 뭐야? 내가 왜 반지하야? 그리고 네가 뭔데 날 보고 오라가라 해? 너 엄마랑 반지하에 살잖아. 그러니까 반지하지. 너 혹시 내 지갑 훔쳤니? 시연이 네가 지나가니까 내 지갑이 없더라? 뭐? 나 그런 짓 안 해. 네가 어디다 흘려놓고 왜 날 의심해? 아빠 없고 가난한 집 애들이 대부분 물건 훔치고 그러잖아. 너라고 안 그런 법 있니? 너 찾아서 나오면 한 대씩 맞는다. 뭐, 뭐라고? 나 절대 아니야. 그리고 나 때리는 순간 너네들 경찰에 바로 신고할 거야. 야, 세상에 그렇게 정의로운 줄 알아? 부잣집 애랑 가난한 집 애랑 싸우면 어른이 누구 편이 들 것 같아? 당연히 부잣집의 편을 들지. 잘 사는 애들은 먼저 안 때린다고 생각하거든. 다음에 너 절대 내 눈에 띄지 마라. 알겠어? 수준 나서서 보기 싫으니까.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무슨 드라마나 소설에서나 생각할 법한 일들이 저희 동네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티는 안 냈지만 어린 마음에 정말 큰 상처를 받았죠. 소리내어 울면 더 무시할까봐 울지도 못했어요. 물론 선입견 없이 잘해주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좀 잘 산다 싶은 애들은 유독 절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때 전 깨달았죠. 돈이 있어야만 무시당하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내가 커서 성공할 수 없다면 남편이라도 가난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내고 엄마와 전 형편이 조금 나아져 외진 동네긴 했지만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하 새방보다 훨씬 쾌적하고 좋더라고요. 빌라도 이렇게 좋은데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엄마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학원도 빠지지 않고 보내주었지만 어려운 형편에 기가 죽었던 저는 공부에 집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학원비만 날린다는 생각에 급기야 전 엄마에게 더 이상 학원을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술이라도 배워서 취직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돈을 벌어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죠. 그런데 불행한 일은 왜 이리 가난한 사람에게만 유독 자주 찾아오는 걸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엄마가 쓰러지셨습니다. 혈액암이었죠. 학교 졸업하면 미용 기술을 배우고 싶었는데 결국 전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엄마의 병원비를 대기에 바빴습니다. 엄마는 자기가 모은 돈이 있으니 신경 쓰지 말고 배우라고 하셨지만 사람이 만약의 일을 모르다 보니 엄마 비상금까지 다 쓰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시연아, 엄마 돈이 있으니까 아르바이트는 그만하고 너 배우고 싶은 거 배워. 엄마 병원은 저녁에만 오면 돼. 엄마, 그래도 사람이 여윳돈은 가지고 있어야지. 나 아직 젊으니까 몇 년은 괜찮아. 그러니까 엄마는 빨리 나을 생각만 해. 그래도 미안해서 어떻게 그러니. 가뜩이나 너 어렸을 때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집안 형편이 이래서 시연이 네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엄마가 참 네 앞에서 면목이 없네. 엄마는 무슨 그런 말을 해? 엄마가 옆에 있다는 것만 해도 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알아? 엄마가 건강하면 난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해.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생각은 우리 하지 말자.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야 빨리 낫지. 그래, 그래. 우리 딸이 엄마보다 낫다. 엄마, 열심히 치료받을게. 전 아직 기회가 많으니 엄마 퇴원하면 그때 배우면 된다고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씁쓸했죠.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나서 이렇게 지독하게 가난을 겪어야 하는지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면 또 다른 불행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의 남편이었죠. 당시 그는 엄마가 입원한 병원의 물리치료사였는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저 대신 엄마 말동무가 되어드리기도 하고 갑자기 엄마가 의식을 잃으시면 재빨리 간호사실에 이야기하여 엄마에게는 생명의 은인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전 엄마에게 잘해주는 모습이 고맙긴 했지만 안면도 없는 사람이 잘해주는 것이 부담스러워 앞으로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 얘기했죠. 어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었는데 자기도 어머니가 계셔서 어머니 같은 마음에 잘해드린 거라고 신뢰가 되었다면 죄송하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괜히 제가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얼굴을 보다 보니 엄마가 주무실 때면 그와 병동에서 커피 한잔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죠. 어머니 주무시나요? 예, 방금 잠드셨어요. 오늘은 근무 안 하시는 거예요? 저 오늘 사실 쉬는 날인데 시원 씨 얼굴 보려고 잠깐 나온 거예요. 절요? 에이, 제가 뭐 대단하다고 집에서 쉬지 그러셨어요. 시원 씨는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예쁜 얼굴 보려고 온 건데 정 미안하면 나중에 밥 한번 같이 먹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엄마랑 둘이 어렵게 살다 보니 연애하고 친구 만나고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절 좋아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제가 마음의 여유가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그래서 괜히 상처드릴까 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유, 상처는요. 그냥 시원 씨 친구 한 명 생겼다고 생각하고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세요. 살다 보면 혼자보다는 둘인 게 더 편할 때도 있더라고요. 단 한 번도 누군가와 있을 때 편안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전 그 말이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 인연이 따로 있는 것이었을까요? 단 30분이라도 그 사람 얼굴을 보게 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동성 친구나 가족과 있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죠. 그렇게 3년을 알고 지내니 공식적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사람이 소개팅에 나갔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 한구석에 쓰리더라고요. 더 이상 친구가 아닌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고 싶은 건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그래서 전 용기를 내 고백했죠. 당신만 괜찮다면 연인으로 지내고 싶다고요. 결국 그와 저는 한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따로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죠. 이후 같이 산 지 1년이 되었을 무렵 선물처럼 예쁜 딸아이가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저희 엄마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아 다시 일을 시작하셨죠. 예전과 비교하면 뭐 하나 걱정할 것 없는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가 결혼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허례허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 결혼식 할 돈으로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며 엄마를 위로해드렸습니다. 대신 양가 상견례 정도는 하자 싶어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죠. 아유, 인사가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시연이 엄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준성이 엄마입니다. 원래 결혼식 올리고 애를 갖는 게 순서인데 지들이 좋아서 같이 살다 보니까 순서가 좀 꼬였네요. 아, 예, 그렇죠, 뭐. 그래도 뭐 뱃속에 아이도 건강하다 하고 둘이서 야무지게 잘 살고 있으니까요. 예쁘게 잘 좀 봐주세요, 사부인. 아유, 그럼요, 당연하죠. 준성이가 혼자 지낼 때는 사고도 많이 치고 속을 많이 썩였는데 일이 이쁜 며느리랑 손녀까지 생기니 확 달라졌지 뭡니까. 아기만 건강하게 태어나면 진짜 바랄 게 없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치만 우리 시연이가 한 번뿐인 결혼식을 못 올려서 그게 좀 걸리긴 하네요. 아, 요즘 젊은 애들은 우리 때처럼 결혼식 안 하고 살림부터 합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축의금 주고받는 것도 서로 부담이라 아예 식을 안 올린다 하더라고요. 뭐 결혼식 비용도 따지고 보면 적은 돈은 아니니까 실용적으로 사는 게 좋죠. 아, 그렇군요. 요즘 추세가 그렇다면 저희도 따라가야죠. 솔직히 저희 형편이 좋지는 않다 보니 너무 없이 시작해서 그게 미안하네요. 아니,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깟 예단 예물이 무슨 소용인가요? 살면서 하나씩 장만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시어머니는 같은 연배의 어머니들에 비해 열려있는 생각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성격도 화통하셔서 딱히 저랑 부딪힐 일도 없더라고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저였는데 좋은 남편과 어머니까지 생기니 참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였습니다. 출산 한 달을 앞두고 제가 유산이 된 것이었죠. 밤에 갑갑하여 혼자 산책을 가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당시 오토바이 주인은 술에 취해 제가 아무리 119를 불러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 울음에 옆집 아주머니가 뛰쳐나와 차를 얻어 타고 병원으로 갔지만 아이 심장 소리는 이미 멈춰버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기는 어떻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심장 소리가 멈춰서요. 수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예, 죄송합니다.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엄마가 꼭 안아줄게. 아이고, 세대 불쌍해서 어째. 아니, 출산을 한 달을 앞두고 세상에 무슨 날벼락이야. 지방 출장을 갔던 남편은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달려왔지만 이미 아기는 하늘나라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남편은 제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저처럼 마음이 울적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임신 전 제게 다정히 대해주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쉬는 날만 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딸기가 먹고 싶어 퇴근길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기 좀 사다 달라고요. 여보, 오늘 고생했어. 혹시 퇴근길이야? 왜? 나 곧 버스 와서 오래 통화 못해. 아, 그렇구나. 나 딸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러는데 시장에서 좀 사올 수 있을까?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 있으면 그것도 사고. 자기가 집 앞 슈퍼 가서 사면 되잖아. 나 피곤해. 아, 그렇긴 한데 나가기가 좀 추워서 오늘 몸도 좀 안 좋고. 몸 안 좋은데 무슨 딸기야. 약 먹고 그럼 빨리 자. 나도 그럼 밥 먹고 들어갈게. 아니, 저녁은 같이 먹어야지. 자기 며칠째 일 많다고 밤늦게 들어왔잖아. 이러다가 이번 주에 대화 한 번도 못 하겠어. 아니, 매일 보는 얼굴인데 대화 좀 못하면 어때?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딸기는 자기가 몸 나으면 알아서 사 먹고. 나는 밥 먹고 갈게. 약 먹고 일찍 자. 이렇게 제가 아프다는 말만 하면 저녁을 차리지 말라는 핑계로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솔직히 좀 서운했지만 이 남자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주일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남편 캐리어를 정리하다가 명품 쇼핑백이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 제가 갖고 싶었던 명품 미니백이었죠. 솔직히 지금까지 형편이 되지 않아 저렴한 보세 가방을 주로 메고 다녔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하나 정도는 갖고 싶더라고요. 워낙 비싸다 보니 중고마켓도 찾아보았지만 상품이 없어 포기하고 있었는데 남편 캐리어에 그 가방이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에 마침 제 생일이라 생일 선물로 주려나 하고 마음이 들떴죠. 그리고 그 가방은 캐리어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제 생일날을 고대하면서요. 그리고 생일날 아침이 됐죠. 여보, 혹시 오늘 나한테 줄 거 없어? 당신한테 줄 거? 아니, 없는데 왜? 아니, 왠지 오늘 자기가 뭘 준비했을 것 같아서 그러지. 아, 오늘 당신 생일인가? 깜빡했네. 나 요즘 일이 많아서 뭘 준비할 시간이 없어. 이따가 퇴근하면 저녁이나 먹든지 하자. 정말 줄 거 없는 거야? 그렇다니까. 설마 당신 어린애도 아니고 생일 선물 안 줬다고 화내려는 건 아니지? 그럼 나 진짜 피곤하다. 나 오늘 좀 일찍 나가볼게. 그 말을 들으니 전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럼 그 명품 가방은 대체 누구 거라는 건지 머릿속에 혼란스러웠죠. 그러던 중 저녁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친한 동창 부부가 오늘 괜찮은 식당을 예약했는데 우리도 같이 가자는 겁니다. 전 오랜만에 둘이서 밥을 먹고 싶었지만 남편 가장 친한 친구라 두말 없이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날 남편 동창 부인을 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았던 그 명품 가방을 그 여자가 메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솔직히 처음에는 남편이 사줬거나 본인이 산 거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마음 한구석이 꺼림칙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넌지시 그 여자를 떠봤죠. 근데 옆에 있던 남편이 갑자기 예민하게 반응하더군요. 미연 씨, 가방이 참 예쁘네요. 직접 사신 거예요? 아, 이거요. 제 친구가 제 생일이라고 보내준 거예요. 미국에 있는 친구인데 이게 한정판이라 몇 개 없는 거거든요. 디자인이 특이한데 한국에서는 구할 수가 없죠? 아니, 당신은 남의 가방에 왜 그리 관심이 많아? 가방 못 사서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난 그냥 예뻐서 물어본 건데 오늘따라 왜 그렇게 예민해, 여보? 아무리 그래도 대놓고 물어보는 거 실례야. 자기가 어려운 형편에서 자란 건 알겠는데 굳이 그렇게 티 안 냈으면 좋겠어. 아니, 가방 좀 물어본 게 무슨 형편까지 우느네? 자기 말이 좀 그러네? 말이 뭐가 그래, 맞는 말이지. 아무튼 앞으로 남의 가방 보고 어디서 샀니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 창피하니까. 남편의 말에 더욱 수상함을 느낀 전 결국 몰래 뒷조사를 의뢰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여자가 맨 가방은 저희 남편이 선물로 준 거더라고요. 흥신소 직원이 준 서류를 보니 남편 신용카드로 구입한 내역과 그 여자 집 앞까지 찾아간 모습이 고스란히 사진에 찍혀 있었습니다. 평소 둘도 없이 친했던 친구인데 어찌 친구 아내와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제 생일엔 가방은커녕 케이크 한 조각도 없더니 그 여자에게 이것저것 다 갖다 바치고 있었더군요. 남편이 허구한 날 늦게 들어오는 것도 출장이 잦은 것도 모두 그 여자와 함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차량 블랙박스와 숙박업소 CCTV에 다 찍혔더라고요. 드라마 속의 일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었죠. 처음엔 고민할 것도 없이 당장 이혼하고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다른 생각이 들더군요. 이대로 결혼하면 두 인간들은 자기들끼리 알콩달콩 살 텐데 그 꼴을 죽어도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나가더라도 한 방 제대로 먹이고 가야 속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동안 생각을 정리한 후 전 상간녀 남편 연락처를 알아내어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었죠. 아니, 시연 씨, 이게 대체 뭐예요? 제 와이프가 왜 준성이랑 같이 있어요? 얼마 전에 와이프분 미국에 사는 친구한테 명품 가방 받았다고 했죠? 그거 저희 남편이 사준 거예요. 에? 뭐라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준서이가 왜 그걸 제 와이프한테 줘요? 사진 보고도 모르시겠어요? 두 사람 불륜 관계예요. 저희 둘 몰래요. 이런 현아의 나쁜 것들. 당장 이혼하자고 해야겠어요. 이것들을 그냥... 잠깐만요.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이혼하면 두 인간만 좋은 거더라고요. 제대로 복수하고 이혼하는 게 어때요? 복수요? 어떡해요? 제가 할 테니까 두고 보세요. 이 두 사람 피눈물 나는 거 보고 그때 헤어져도 늦지 않아요. 하긴 두 사람이 제일 바라는 건 이혼일 테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도움 필요한 거 있음 저한테 바로 전화 주세요. 솔직히 남편 얼굴을 볼 때마다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지만 전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복수를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에게 투자 바람을 넣는 일이었죠. 평소 남편은 주식에 관심은 많았지만 자칫 다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쉽사리 도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전 남편 친구에게 부탁해 주식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겠다는 얘기를 수시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실제로 남편 친구는 예전에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했었고 지금도 가끔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저처럼 두 인간 사이를 끝장내고 싶었던 남편 친구는 당장 미끼를 던졌습니다. 준영아, 너 이번에 회사에서 보너스 받은 거 어디다 쓰냐? 아, 보너스? 뭐 많지도 않은데 그냥 적금에 넣어야지 뭐. 에이, 누가 요즘 적금에 돈 넣냐? 그거 다 옛날 얘기야.
나처럼 주식 투자해서 10배로 돈 버는 게 훨씬 낫지 않아? 예, 10배? 아, 근데 요즘 주식이 하락이라던데 10배나 벌 수 있어? 옛날 얘기 아니냐? 야, 나 예전에 증권사에서 일했던 거 몰라? 사람들이 다 아는 종목은 그렇지만 고급 정보 가진 사람들은 얘기가 다르지. 주식 좀 아는 사람들은 지금 제일 돈 많이 벌어. 나도 그렇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넣어볼까? 종목 좀 알려줄 수 있어? 그거야 어렵지 않지. 근데 이게 한 주만 투자가 좀 어려운 분야라 최소 1,000만 원 이상은 투자해야 돼. 대지원금은 절대 아니라 내가 보장할게. 1,000만 원? 아, 뭐 나야 널 믿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다 크게 하는 거야? 솔직히 고급 종목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 있는 사람들이라 1,000만 원도 큰 액수는 아니야. 너도 이번에 나 따라서 투자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아예 있는 돈 다 올인해봐.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떼돈 번 사람이 이 바닥에 천지야. 그래? 알았어. 일단 그럼 내가 1,000만 원만 먼저 해볼게. 나한테 종목 좀 알려주라. 알았어. 너 큰 돈 버는 거야. 나만 믿어라. 그렇게 처음에 남편은 1,000만 원을 투자했고 친구는 그 10배인 1억 원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말 그대로 순식간에 앉아서 10배를 번 셈이니 평소 의심 많던 남편도 눈이 확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남편을 안심하게 하기 위해 처음 몇 번은 남편이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의 몇 배를 얹어 송금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홀라당 넘어간 남편은 집까지 담보를 잡아 가진 전 재산을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친구는 가장 손실이 큰 종목에 투자금을 넣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후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입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감감무소식이었죠. 답답해진 남편은 급기야 친구 집까지 찾아갔지만 친구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투자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원금을 찾을 수가 없다고요. 남편은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까지 했죠. 그 소식을 들은 전 걱정은커녕 오히려 고소하더라고요. 며칠 만에 겨우 정신을 차린 남편은 집에 돌아왔고 전 남편에게 소장을 하나 던졌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었죠. 시연아, 이게 뭐야? 당신 여자 있잖아. 그것도 제일 친한 친구 와이프. 그 여자랑 놀아놨으니 내가 그 여자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거는 거야. 뭐 손해배상 소송? 그런 것도 있어? 아니 시연아, 진정 좀 해봐. 걔 소장 받으면 충격받아서 쓰러질 거야. 나랑 그냥 좋게 얘기해서 끝내면 안 될까? 나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못 잡아서 말 못한 거야. 진짜 미안해. 타이밍은 무슨 타이밍? 내 생일날 걔한테 명품 가방 줬을 때 내가 받을 충격은 생각 안 했나 보네? 소장 받고 쓰러지든 말든 내가 왜 그것까지 신경 써야 해? 제발 부탁이야. 시온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 제발 소장은 보내지 마. 어떻게 내가 하면 돼? 그럼 위자료 액수로 5천만 원 당신이 줘. 그럼 소송 안 걸 테니까. 5천만 원? 나 지금 주식 몽땅 꼬라박아서 1,000만 원도 없어. 이 집까지 담보 잡혀서 이 집도 날아갈 판인데 어디서 그걸 구해? 그거야 내 알 바 아니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든 어쩌든 위자료 안 주면 난 소송 걸 거야. 아, 걔네 부모님도 우리 동네 살더라? 자기 딸이 상간녀 소장 받은 거 아시면 뒷목 잡고 쓰러지실걸?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해? 너 그렇게 독한 애 아니었잖아. 내가 지금 최대 땡길 수 있는 돈이 500이야. 이 정도로 해서 우리 협의 이혼하자, 어? 아니, 이렇게 사람 배신해놓고 500 가지고 안 되지. 내가 말한 거 일주일 안에 안 해줄 거면 그 여자한테 소장 보내고 부모한테도 알릴 테니까 알아서 선택해. 제가 이렇게 나가자 남편은 그 여자를 끔찍이도 생각했던지 정말 일주일 안에 5천만 원을 주더군요. 은행 대출은 보나마나 막혔을 거고 딱 보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제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인간들 사이를 끊어놓기를 바랬던 저는 흥신소에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상간녀 사진을 보여주고 상간녀의 남친 행세를 하도록 했죠. 그리고 남편 회사에 찾아가게 상간녀 남친이니 앞으로 만나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게 지시했습니다.
이봐영 씨, 우리 지연이 제 여자친구인 거 알고 있었어요? 예? 지연 씨가요? 지연이 결혼한 유부녀인데요? 그래요. 그 유부녀가 그동안 남편 빼고 당신만 만나왔을 것 같아요? 나도 만나고 있었어요. 정말입니까? 양다리를 걸쳤다는 거예요? 사람 한번 속이기가 어렵지 두 번이 뭐 어렵겠습니까? 전 지연이 포기 절대 안 하니까 이 시간부로 지연이 연락 끊으세요. 계속 만났다가는 매일 회사 올 겁니다. 회사 생활 계속하고 싶으면 내 말 잘 새겨들어요. 딱 봐도 우락부락한 체격의 인상까지 험악하니 남편도 깜짝 놀란 것 같더라고요. 상간녀는 당연히 절대 모르는 사람이라며 펄쩍펄쩍 뛰었지만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남편이 상간녀를 만나는 날마다 그 남자가 회사까지 찾아오니 결국 남편은 상간녀와 헤어지게 되었죠. 사람은 나쁜 짓을 저지르면 언젠가 천벌을 받는다더니 남편의 추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결별 통보를 받아 악에 바친 상간녀는 남편의 남은 재산을 들고 급기야 연락을 끊었습니다. 주식으로 전 재산 모두 잃고 아버지께 물려받은 땅마저 상간녀가 자기 명의로 돌려놓고 팔아 도주하니 남편은 충격이 컸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잃어버린 돈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재산 한 푼 없고 빚만 많은 신용불량자로 추락하고 말았죠. 남편은 뒤늦게 후회한다며 제게 울고불고 빌었지만 이미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은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연아. 나 완전 알고지 지금 갈 데도 없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다시는 한눈 팔지 않고 너만 보면서 열심히 살게. 야, 너 어디서 눈물 연기하고 있어? 내가 어려운 집에서 자라와서 그동안 만만해 보였어? 만만한 게 아니라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제 딴 생각 절대 안 할게. 나 이제 당신 말 안 믿어. 그리고 그거 알아? 사람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독해져. 당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나 그리 순진한 여자 아니니까 좋은 말 할 때 내 눈앞에서 꺼져줘. 한번 돌아선 사람의 마음은 변치 않은 것처럼 저도 그랬습니다. 매몰차게 남편과 끝내고 이혼한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도배일이었죠. 여자가 도배일을 한다는 것이 쉽진 않았지만 엄마 친구의 소개로 도배일을 시작해보니 꽤나 재밌더라고요. 지저분한 벽을 깨끗하게 칠할 때마다 짜릿한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이 업계에 젊은 여자가 없다 보니 제가 어딜 가나 주목을 받더라고요. 결혼 생활 동안 딱히 변변한 직업 없이 남편 월급으로만 생활해서 자존감도 낮았는데 힘들지만 일을 시작하니 하루하루가 참 뿌듯했습니다. 도배일을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제 친구가 제안을 하나 하더군요. 제 일을 유튜브로 촬영해 올려보면 사람들이 주목할 것 같다고요. 시연아, 너 요즘 도배하는 일 어때? 할만해?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재미 붙였어.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그랬구나. 다행이다. 그럼 너 일하는 거 유튜브로 한번 찍어보는 걸 어때? 유튜브? 에이,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무슨 유튜브야. 나 촬영할 줄도 모르는데. 그리고 페인트질하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핸드폰 동영상 촬영하는 정도로 시작하면 되지. 요즘 여자 도배사가 없잖아. 다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대부분이고. 시연이 네가 일하는 거 유튜브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엄청 주목할 것 같은데? 요즘 안정적인 일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업으로 삼는 게 추세라서 더 그래. 그래? 나 편집도 못하는데 괜히 일 벌렸다가 망신반당하는 거 아닌가 몰라. 처음엔 다 어설프게 시작하는 거지 뭐. 내가 편집은 좀 도와줄 테니까 한번 재미삼아 해봐. 잘 되면 시연이 너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이렇게 주변 친구들의 응원으로 전 도배일을 하는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한 3달쯤 지나니 조회수가 눈에 띄게 확확 오르더라고요. 덕분에 의뢰를 하는 분들도 크게 늘어났고 제 수입도 덩달아 늘어났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업 관련 강의를 하는 온라인 클래스에서 제가 하는 일을 강의해달라는 요청이 오더라고요. 평소 말주변이 없는 저인지라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담당자가 하도 끈질기게 요청하여 용기를 내게 되었죠.
몇 번이나 집에서 리허설을 한 후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는데 유튜브 영향 덕분인지 순식간에 수강생이 모두 차더라고요. 남편과 헤어진 후 좋은 일만 주구장창 일어나니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죠. 선생님, 이번에도 수강생이 꽉 찼어요. 선생님 강의가 제일 빨리 매진되는 거 아세요? 나중에 비결 좀 알려주세요. 정말이에요? 아니, 저처럼 말주변도 없고 크게 배운 것도 없는데 수강생들이 모여든다니 신기하네요. 세상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인가 봐요. 에이, 선생님, 많이 배웠다고 모두 다 똑똑한 건 아니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조금만 미끄러지면 순식간에 다 잃는 게 세상살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솔직히 이혼하고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엄청 막막했는데 도베일이 절 살려준 거나 다름없어요. 이 일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선생님은 가진 것 없이 시작하셨지만 자기 길 열심히 가다 보니 결국 성공하신 거고요. 대중들이 그걸 정확하게 알아본 거죠.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 제가 참 부끄럽네요. 열심히 앞으로도 해볼게요. 그렇게 도배일과 온라인 강연을 동시에 하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 문득 저도 한번 사업을 해볼까 하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동안은 남의 밑에서 돈을 받아왔지만 내가 운영자가 되어 한번 사람들을 이끌어보고 싶었죠. 예전 같으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도전해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결국 전 마음이 맞는 주변 분들을 모아 도배업체를 차렸습니다. 주변 업체들에 비해 하자가 적고 경력 많은 분들을 꾸려진 팀이라 그런지 여기저기 와달라는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 입소문이 난 저희 회사는 마침내 집 인테리어로 유명한 한 어플에 입점되기까지 했습니다. 제 인터뷰까지 실리니 더욱더 회사는 유명해졌죠. 이후 남편은 어떻게 되었었냐고요? 주변 지인들에게 소식을 건너 드리니 참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상간녀와 헤어지고 알거지가 된 전 남편은 시골로 내려갔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다가 지금은 소식이 끊겼다고 하네요. 뭐 어디선가 살아가고 있겠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행도 겪고 행복도 겪지만 유독 불행이 많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한번 수렁에 빠지면 웬만한 마음가짐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건 가족도 친구도 아닌 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건강은 지금 어떠신가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 계시다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